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사람의 집안, 특히 그 노친네를 떠올리면 오장육부가 뒤집히고 부하가 치미는데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 함께 분노해 주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일로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나이 29,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 일하다가 만난 남자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저희가 일하던 곳은 경기도 광주의 한 대형 물류센터 창고였어요. 남편인 민우 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며 물품을 상하차하는 일을 했고, 저는 전산 시스템 관리나 창고 재고, 정리 같은 잡다한 사무를 맡았답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지만 매일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일하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사랑에 빠진 민우 씨와 저는 예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저나 민우 씨나 단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알뜰하게 사는 성향이라 화려한 결혼식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와 둘이 살았지만 20대 초반의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친정이 따로 없었고, 민우 씨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 혈혈단신으로 살아와서 누구에게 결혼 승낙을 받을 필요조차 없었네요. 민우 씨는 성격이 정말 유하고 선한 데다 타인에 대한 친절이 온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고 따르는 따뜻한 인성이었죠. 지금 돌이켜봐도 민우 씨는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저희는 방 2개짜리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가정과 살림살이는 모조리 중고로 구했고, 식기와 생활용품도 가장 저렴한 것으로 맞춰 넣었죠. 민우 씨와 저는 5년 안에 2억 원을 모아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고 예쁜 아이를 낳아 키우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저희 신혼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노인이 민우 씨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듯 뻔뻔하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내가 너 찾느라 몇 달을 헤맸는지 아냐? 아버지,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당장 나가요. 이놈의 자식이. 애비를 봤으면 깍듯하게 인사부터 할 것이지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 살아봐라. 이 애비 손바트가 아니지. 시끄러우니까 찾아온 이유나 말하세요. 용건만 간단히 하고 당장 사라져요. 이 자식이 성질머리는 여전하구먼. 노인은 시선을 슬그머니 저에게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가 내 며느리인가 보네. 아주 특출나 보이진 않지만 야무지게 생겼어. 반갑네, 며느리. 저는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살아왔기에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시아버지의 존재에 너무 놀란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 말을 더듬으며 인사를 드렸죠. 아, 네, 반갑습니다, 앞서님. 처음 뵙겠습니다. 못 볼 걸 본 것 마냥 뭘 그렇게 놀라? 대충 상황 보니까 민우가 날 저승사람으로 소개한 모양이네. 내 말이 맞지?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며느라 쫄 거 없다. 앉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나 배고프니까 밥이나 한 상 차려봐라. 네, 준비할게요, 아버님.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주방으로 가서 밥을 하려는데 민우 씨가 제 손목을 다급하게 잡으며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여보, 아무것도 하지 마. 저 사람 나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아버지라는 단어조차 아까운 인간이니까 당신도 그냥 무시해버려. 여보,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을 그냥 쫓아내. 식사라도 대접하고 좋게 이야기해서 보내는 게 낫지. 민우 씨는 붉어진 얼굴로 노인을 노려보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제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방에서 간단히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접시에 덜어 밥상을 차려냈어요. 처음 본 시아버지는 밥을 아주 맛있게 비우며 저에게 손맛이 좋다는 둥 칭찬을 늘어놓더니 식사를 마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야, 나 돈 좀 다오. 한 1,000만 원만 빌려줘라. 이 애비가 다음 달에 큰 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2배로 갚으마.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또 돈을 줄 것 같습니까? 사기치고 도박하고 여자 끼고 술 마시는데 흥청망청 돈을 탕진하는 인간한테 제가 다시 주머니를 열겠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밥 다 드셨으면 당장 나가세요. 이놈의 자식이 안 본 사이에 성깔이 훨씬 더러워졌네. 야, 이놈아. 다음 달에 이 애비가 2배로 갚는다잖아. 잔소리 말고 빨리 1,000만 원 인출해와. 상황을 보니 시아버지는 평생 민우 씨의 등골을 빼먹으며 살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도박과 유흥에 미쳐 산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왜 그동안 시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죠. 민우 씨가 끝내 돈을 주지 않자 시아버지는 저희 집 거실 바닥에 뻔뻔하게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돈을 줄 때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면서요. 심지어 옷을 훌렁벗어 던지더니 팬티 바람으로 집 안을 쏘다녔습니다. 민우 씨가 억지로 쫓아내려고 고함을 치고 밀쳐도 봤지만 무슨 강력본드라도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제발 꺼져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지는 돈만 주면 깔끔하게 나가주겠다며 유유자적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민우 씨가 저에게 거듭 사과하며 곧 쫓아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더군요. 남편이 결국 돈을 쥐어주려는 건가 싶어 마음이 졸였는데 이틀 뒤 민우 씨가 시아버지에게 건넨 것은 돈이 아니라 은팔찌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그리고 상습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민우 씨가 직접 담당 형사에게 제보해 집으로 출동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수갑이 차이자 애비를 감옥에 쳐넣는 아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며 온갖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호로자식아, 넌 이 애비가 꼴랑 돈 1,000만 원 달라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뜯어간 돈이 얼마인지는 알고나 계세요. 말해 뭐합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니까 제발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세요. 이번에 감옥 들어가면 오래 썩다 나와야 한다니까. 아예 거기서 말년까지 쭉 보내시라고요. 이번이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마지막인 줄 아세요.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으란 말입니다. 저런 폐류나 같은 자식. 너 같은 놈은 똥물에 튀겨 죽여야 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잡혀가지만 다음에 나오면 기필코 널 씹어먹고 말겠다. 애비가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마. 시아버지는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결국 순한 양처럼 경찰차에 올려졌습니다. 유유히 떠나가는 경찰차를 보며 민우 씨는 저에게 이런 끔찍한 꼴을 보여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런 꼴통이라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나한테 많이 실망했지? 아니야. 당신한테 실망할 게 뭐가 있어. 아버님이 저런 분이라면 나라도 없는 셈 치고 살았을 거야. 잘했어,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저 인간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아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테니까. 이제 걱정 내려놓고 살자. 그렇게 시아버지의 요란한 등장과 퇴장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시름을 덜고 남편과 함께 물류창고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는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평온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섰는데 거실에 시아버지가 누워 계시더군요. 저와 민우 씨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버지. 아니, 아저씨. 당신이 여길 왜 또 온 거야? 당장 나가요. 아버님. 여길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감옥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집에 있으냐고요. 저희가 고성을 지르자 시아버지는 다 죽어가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미안하다. 비밀번호 알아내는 거야.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니 쉽게 따고 들어왔지.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건 형집 행정지를 받아서다. 민우야. 이 애비가 가남이란다. 감옥에서도 치료해주기 싫으니까 나가서 알아서 치료를 받든 인생을 하직하든 알아서 하라더구나. 이 애비가 너무 힘들다. 가남이요. 그래서 뭐요? 나더러 당신을 살려달라고요. 내가 미쳤습니까? 당신 같은 쓰레기를 왜 살려내겠어요. 밖에 나가서 암으로 죽든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아들아, 내가 많이 미웠겠지. 그런데 민우야, 이 애비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용서를 받고 싶구나. 내가 여기 온 건 살려달라고 구걸하러 온 게 아니다. 너에게 사소하고 떠나려고 온 거야. 시아버지가 애걸복걸하며 사죄했지만 민우 씨는 눈 하나 눈쩍하지 않고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용서든 사과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신 얼굴 안 보고 살게 해주는 게 내겐 사과야.
당장 일어나서 내 집에서 꺼져. 이 사기꾼 노인네야. 민우 씨가 소리를 지르자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참아. 아버님이 아프시다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래. 아무리 미워도 아픈 부모를 모른 척하면 나중에 당신이 후회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자. 당신 마음이 심하게 다친 건 알지만 이렇게 쫓아낸다고 기분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 당신은 빠져. 저 인간이랑 하루라도 엮이면 고달파진다고.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제발 빠져줘. 그럼 이렇게 하자. 아버님을 일단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게 해드리자. 그 다음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는 게 우선이야. 제 설득에 민우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아버지를 들쳐업어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달려가 재검사를 받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진단 결과 시아버지의 간암은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간이식 수술만 받는다면 완치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죠. 저는 차마 남편에게 간을 기증하라는 말까진 하지 못했고 단지 항암 치료비라도 지원해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우 씨는 못 이기는 척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1차 항암 치료를 마친 시아버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지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숨조차 가쁘게 쉬고 있었죠. 아들아, 민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널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평생 속여서 돈이나 갈취하고 이런 애비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진심으로 사과마. 이 애비가 저승에 가면 내게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꼭 받으마. 말씀하신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여.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나지막이 응수했습니다. 멍청한 인간. 그러게 평소에 좀 착하게 살지. 이게 다 당신이 나쁜 짓만 하고 살아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 하늘이 당신을 벌한 거라고요. 나도 안다 민우야. 이런 못난 애비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아. 됐어요. 당신이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난 계속 당신을 미워하고 칭호하며 살 테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 조용히 떠나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아들아. 그만 가봐라. 며느라. 너도 가보렴. 너희 얼굴을 보니 자꾸 살고 싶어지는구나. 나 혼자 편하게 떠나게 내버려 다오. 시아버지는 삶을 포기한 듯 약해진 소리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민우 씨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은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스럽게 죽어갈 거라더군요. 하지만 이 애비가 기운이 없어 그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구나. 그냥 고통 없이 떠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겠지. 당연하죠. 당신이 나한테만 상처를 준 줄 아세요. 사기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와 그 사람들이 느낀 고통의 10분의 1도 안 겪어놓고 쉽게 하늘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우 씨의 말이 너무 날이 서 있자 저는 제발 그만하라며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버님 지금 항암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 괜히 더 자극하지 말고 나가자. 아니다, 며느라. 난 괜찮다. 내 아들이 날 실컷 욕하고 원망하게 돌아.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구나.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약해진 모습으로 용서를 구했고 민우 씨는 분노하면서도 슬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속 깊고 선함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 씨는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저 역시 따라가 시아버지의 경과를 살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하였습니다. 주치의는 조속히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조만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차마 남편에게 이식을 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우 씨가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내가 아버지 살려주면 앞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뭐, 너 지금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거냐? 됐다. 내가 무슨 염치로 내 간을 받겠니? 난 그냥 이렇게 감아.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아버지를 보내면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행하게 살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간이식 해주면 똑바로 다 살겠다고 약속하세요.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 일일이 사죄하시고 남에게 피해가 아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사세요. 이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시아버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살려주겠다니. 아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 같은 놈에게 간을 준단 말이냐. 제발 그러지 마라. 난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 그냥 죽게 놔둬라. 비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남아서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란 말입니다. 새 인생을 살아서 내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아달란 말입니다. 민우야, 그래, 내 말대로 내게 살 기회를 준다면 그렇게 하마. 내가 사기친 사람들 다 찾아가 용서를 빌고 남을 도우며 살겠다. 너에게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마. 민우야, 솔직히 나 살고 싶다. 내가 날 살려준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살겠다. 민우 씨는 그토록 증오하던 시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실 진작 검사를 받아 조직이 적합하다는 결과는 나와 있던 상태였죠. 저는 남편에게 당신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해주었고 남편의 굳은 결심에 나지막이 잘 결정했어라며 등대줄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사흘 뒤 민우 씨와 시아버지는 나란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시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당부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홀로 남겨진 저는 두 부자가 무사히 나오기를 손이 발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주치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두 사람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부자는 나란히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방해가 되지 않게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민우 씨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수술 부위가 조금 욱신거리네. 수술은 잘 됐대? 응. 당신도 아버님도 모두 무사하대. 며칠 경과만 지켜보면 같이 퇴원할 수 있을 거라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미안해. 건강한 몸 하나만 믿고 당신과 결혼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라도 당신과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부모잖아. 정말 잘한 일이니까 그런 미안한 소리 하지 마. 조금 더 지나자 시아버지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바라보더군요. 아들아, 며느라, 고맙다. 두 사람에게 목숨을 비쳤구나. 이 애비,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마. 아버님, 수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태어나셨으니 앞으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셔야 해요. 그럼 이 늙은이를 살려준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저희는 시아버지의 다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퇴원만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몇 주 뒤 두 부자는 함께 퇴원의 집으로 돌아왔고 민우 씨는 당장 일하기 어려워 제가 혼자 물류창고로 출근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집에서 약을 먹으며 회복에 전념했죠. 그런데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고 건강해진 반면 민우 씨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거동조차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민우 씨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 간이식 수술 후 발생하는 면역 부작용 같으라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흔히 있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저희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기어이 터질 게 터졌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시아버지가 민우 씨의 비상금 통장과 인감, 현금을 싹 털어서 도망친 것입니다. 저희와의 약속은 팽개치고 다시 사기꾼의 삶으로 돌아간 거였죠. 민우 씨는 극도로 분노하며 시아버지가 두고 간 옷가지를 내던졌습니다. 개 같은 짐승놈, 내가 사람 구실하라고 내 간까지 떼어줬더니 겨우 두 달 만에 내 통장을 훔쳐서 튀어. 내가 미쳤지. 그런 쓰레기를 살려낸 내가 천하의 등신이다. 여보, 제발 가라앉혀. 이러다 당신 진짜 쓰러져. 아버님이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굴 줄 누가 알았겠어. 당신 탓 아니야. 내가 그 놓친 애를 살려놓아서 또 남들한테 사기치고 도박하고 다니면 어떡해. 피해자가 또 생기면 어떡하냐고. 내가 대체 뭐에 홀려서 그 노인네한테 간을 준 건지. 민우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거품을 물고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정신 차려. 기다려봐. 내가 119 부를게. 저는 남편의 손발을 찌르고 주무르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세원했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민우 씨를 들것에 실어 이송했습니다. 원래 수술받았던 대학병원이 아닌 가까운 응급실로 갔는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쇼크가 와서 당뇨와 고혈압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장기 입원이 결정되었고 누군가 밀착 간병을 해야 했기에 저는 일을 쉬고 남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실손보험조차 없던 상태라 입원비와 치료비를 전액 사비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보험을 들지 않았던 제 어리석음이 뼛속 깊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의 통장을 통째로 털어갔기에 제가 가진 돈으로 겨우 한 달 남짓 입원비를 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출을 받거나 카드 빚을 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찾는 게 급선무라 판단하고 남편 몰래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십 통을 건 끝에 마침내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누구냐? 아, 며느리냐? 왜? 내가 통장 좀 가져갔다고 전화한 거냐? 아버님! 아버님 아들 민우 씨가 간이식 후유증으로 쇼크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위험한 단계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시아버지는 너무나 태연하게 남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쩌라니요. 아버님한테 간 떼어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장 와서 아들 간병하고 치료비 내놓으세요. 민우 씨 통장 들고 당장 오시라고요. 아, 씨, 너 때문에 이번 판 졌잖아. 땡 잡아서 1,000만 원 걸었는데 재수 없게. 이게 다 내년이 재수 없 소리를 해서 그런 거야. 야, 내 남편 돈은 내가 요긴하게 잘 썼다. 그리고 그 자식이 죽든 살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휴대폰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전화는 끊겼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민우 씨는 쉰 목소리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며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이니 병원비 걱정 말고 몸 회복에만 전념하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의 후유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곧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내지 못하자 금융사에서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든 이자라도 벌기 위해 남편 몰래 할 수 있는 단기 알바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휴게실로 나와 휴대폰으로 채용 공고를 뒤지던 중 새벽 시간 택배 상하차 알바가 눈에 띄었습니다. 몇 시간만 해도 일당이 꽤 두둑해 보여 바로 연락했지만 이미 인원이 차서 거절당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며 다른 자리를 찾고 있는데 휴게실 한 구석에 앉아 계시던 환자복 차림의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세댁, 일자리 찾는 거야? 아, 내 남편 병원비를 대출받아 냈는데 이자 독촉이 너무 심해서요. 아이고,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한데? 그럼 혹시 나랑 일해볼 생각 없어? 내 개인 간병인이 되어주면 시급 3만 원씩 줄게. 네? 시급 3만 원이요? 내가 혼자 샤워도 못하고 대소변 보는 것도 힘든데 새댁이 좀 도와주면 좋겠거든. 남편 간병하면서 틈틈이 와서 날 도와주면 참 고맙겠는데 정성껏 해주면 보너스도 챙겨줄 테니. 할머니, 저 할게요. 정말 열심히 수발들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래, 잘 됐네. 그럼 수발도 들고 내 말동무나 좀 해주게나. 자, 남편 옆에 좀 있다가 저쪽 끝에 있는 1인실 VIP 병실로 건너와.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이 병원에서 가장 비싼 VIP 병실에 장기 입원 중인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귀인을 만났다 생각하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한 채 틈틈이 여사님 병실을 오갔습니다. 여사님은 하루에 1시간씩 3번만 와서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막상 가보니 샤워시켜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해드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료로 돈을 버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일을 찾아 하려 하자 여사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아이, 세댁,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리 와 앉아서 드라마나 봐. 나랑 수다 떨어주는 것도 엄연한 간병이야. 편하게 앉아. 여사님, 제가 너무 불로소득을 얻는 것 같아서요. 화장실도 혼자 가시고 식사도 스스로 하시는데 제가 받아도 되는 돈인지 모르겠어요. 난 원래 간병인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냥 세댁 사정이 딱해 보여서 도우려고 부른 것뿐이라네. 오늘 할 일은 나랑 드라마 보는 거니까 앉아.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여사님은 봉투에 현금 100만 원을 담아주셨습니다. 보너스가 포함되었다면서요. 여사님, 이건 너무 많아요. 돈이 아무리 궁해도 이건 아닙니다.
어허, 어른이 주면 그냥 고맙다고 주머니에 넣는 거야. 세댁 내 손 부끄럽게 만들 셈인가? 엄한데 쓸 돈도 아니고 남편 치료비에 쓸 돈이잖아. 나도 젊은 시절엔 세댁처럼 고생 많이 했어.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돕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안 계시나요? 자식들은 다 해외 나가서 잘 살고 있고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 그런데 얼마 전에 나한테 애인이 하나 생겼어. 아주 잘생기고 매너가 아주 넘치는 남자가 말이야. 어머, 정말요? 병원에는 자주 오시나요? 매일 밤늦게 들렀다 가느라 새댁이 못 봤을 거야. 낮에는 일을 하거든. 내 애인은 다른 논팽이들과 달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라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 와, 정말 로맨틱하시네요. 그런데 여사님은 무슨 일을 하셔서 이렇게 재력이 있으신가요? 혹시 기업 회장님이라도 되셨나요? 회장은 무슨 배운 것 없는 무식쟁이야. 사실 난 젊어서부터 미싱사였어. 옷 공장에서 미싱질하다가 내 멋대로 옷을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공장을 나와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돌며 도매상들에게 옷을 팔았지. 수십 년 일하다 보니 밑에 직원이 수십 명이 되고 결국 80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하게 됐어. 지금은 그 건물 임대료 받아서 먹고 사는 거지. 여사님의 파란만장한 성공 스토리를 들으니 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와,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나중에 자서전 내셔도 되겠어요. 이런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실없는 소리 하긴. 참, 새댁. 나 대신 우리 집에 가서 속옷 좀 가져다 줄 수 있나? 갈아입을 속옷이 마땅치 않아서 말이야. 당연히 되죠. 주소만 알려주시면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여사님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지나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고급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간을 떼어가고 통장을 털어 달아난 시아버지였습니다. 뭐야, 내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며느리 너 내 뒤 캐고 다니냐? 아버님이 왜 박선숙 여사님 집에서 나오세요? 설마. 여사님이 말씀하신 그 애인이 아버님이에요? 뭐야? 내가 내 애인을 어떻게 알아? 너 뭘 노리고 온 거야?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의 간을 받아 건강해진 시아버지가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재력가인 박선숙 여사에게 접근해 에이신 노릇을 하며 이 집에 서서 얹혀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여사님한테 사기치려고 붙으신 거죠? 순수하게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여사님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민우 씨가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 손목을 낚아채며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당장 여사님께 가서 당신의 실체를 전부 밝힐 거예요. 인연이 진짜 야단법석이네. 야, 내가 저 할망구 꼬시느라 공을 얼마나 들인 줄 알아? 너 입이라도 뻥끗하면 가만 안 둔다. 아니지. 내가 너 같은 년을 어떻게 믿겠냐. 아무래도 너 좀 사라져 줘야겠다. 사라지다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살려면 내가 없어져야겠어. 내가 선숙이 꼬셔서 살림합 치는데 2달 넘게 걸렸어. 이제 80억짜리 상가가 눈앞인데 내가 일러 바치면 다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잠시 어디 갇혀있든 사라져라.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직감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전력을 다해 시아버지의 낭심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급소를 맞고 바닥에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야, 너 어디 가? 며느라, 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닥쳐, 이 사기꾼아.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돕기는커녕 통장까지 털어 도망쳐. 당신이 저지른 지 그대로 벌받게 해줄 테니 각오해. 야, 내가 선숙이 꼬셔서 상가 빼앗으면 절반 나누어 줄게. 그러니까 대화로 풀어보자. 응?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여사님이 당신 같은 쓰레기 감옥에 쳐넣는 건 일도 아닐 테니까. 저는 밖으로 뛰어나가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시아버지도 급히 정리를 하고 나와 택시를 타고 제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여사님의 번호를 몰라 직저자작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병원 로비에서 본의 아니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선숙이한테 말하면 안 돼. 멈춰. 닥쳐. 아들 간 떼어먹고 통장 훔쳐 달아난 인간이 무슨 염치로.
여사님한테 다 일러서 남은 인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까. 안 돼. 나 형집 행정지라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죽어서나 나온단 말이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말하지 마라. 너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저는 노친네의 소리를 무시하고 VIP 병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시아버지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바람에 옆쪽 화장실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인연이 사람 말을 뭘로 듣고 자꾸 뛰어. 야, 너 선수키가 얼마나 무서운 년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사기 치려한 걸 알면 날 가만두겠냐고. 무서운 분인 거 잘 알죠.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당신 같은 사기꾼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요. 안 되겠다. 너 내 말 한마디면 조폭들 불러서 손볼 수 있어. 너랑 민우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다고. 여긴 병원이고 CCTV 천지야. 상관없어. 넌 걸어서 여길 나가지 못할 테니까 일단 좀 맞자. 조폭들 올 때까지 널 기절시켜 놓겠어. 시아버지가 주먹을 내질러 제 얼굴을 치려던 바로 그 순간 화장실 칸막이 문이 퀭 열리며 누군가 투러뻥을 들고 시아버지의 머통통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쳐죽일 놈이 어디서 행패야. 다름 아닌 박선숙 여사님이었습니다. VIP 병실 화장실이 변기 수리로 막히는 바람에 공용 화장실에 오셨다가 시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들으신 거였습니다. 이 자식이 착하고 순진한 줄 알았더니 사기꾼의 천하의 악질이었어? 여사님, 이 인간 악마예요. 제 남편 간식받고 통장 훔쳐 도망간 놈이에요. 그 아들은 후유증으로 쓰러졌는데 그 돈으로 도박하고 여사님한테 사기치고 있었던 거라고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 눈깔이 삐었었구나. 어이 김춘배, 당신 감히 나 박선숙을 가지고 놀아? 시아버지는 기가 찼는지 태도를 싹스 바꾸며 악을 썼습니다. 앙탈 부리지 마, 늙은이야. 돈 좀 있다길래 뜯어먹으려고 붙었다 왜. 내가 너한테 실제로 빼앗은 돈이라도 있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보자고. 너 얼마 전에 나한테 급하다고 100만 원 빌려갔잖아. 그걸로 사기죄 고소할 거다. 이놈아, 100만 원 갖고 사기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변기통에 앉아서 내 놈 실체를 듣자마자 친한 검사놈한테 전화했다. 지금 형사들 대동해서 오고 있으니 검사 앞에서도 어디 그렇게 나대봐라. 이런 시부랄. 튀는 게 상책이다. 시아버지가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저와 여사님은 동시에 몸을 날려 시아버지의 양다리를 하나씩 껴안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등짝을 사정없이 찰싹찰싹 내리쳤죠. 놓아라. 나 들어가면 이번엔 진짜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 나온단 말이다. 이우라질 놈아. 내 남편이 간을 줘서 살려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넌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시아버지는 도망치기 위해 괴력을 발산했고 저희 두 사람을 발로 차내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크하하, 빠져나왔다. 이 멍청한 년들아. 내가 형사 100명도 따돌려본 김춘배다. 어디 잡을 테면 잡아봐라. 저와 여사님은 허리를 삐끗해 일어나지 못하고 시아버지를 눈앞에서 놓칠 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비웃으며 돌아서서 뛰어가려는 그 순간 크스크스크스크 묵직한 주먹 하나가 시아버지의 턱주가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시아버지는 팽이처럼 돌며 바닥에 떡실신했습니다. 나다 이 사기꾼 놈아. 환자복을 입은 민우 씨였습니다. 내 간 떼어 살려놨더니 정신 못 차리고 이따위로 살아? 난 당신 살리려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 호로 자식이 애비한테 주먹질이야? 당신이 나 어릴 때 허구한 날 때린 건 기억 안 나? 과거 다 잊고 당신 살린 내가 진짜 바보였어. 내가 이런 인간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니. 야! 그래서 내가 죽었냐? 살아있잖아. 헛소리 말고 비켜. 나 튀어야 하니까. 민우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시아버지에게 분노의 주먹과 발차기를 퍼부었고 시아버지는 완전히 복날개 잡히듯 두들겨 맞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검사와 형사들에 의해 시아버지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간이식 후에도 도박과 사기를 일삼아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기에 여사님의 고소가 아니었더라도 바로 쇠고랑을 찰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중형을 선고받고 진짜 감옥에서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한 민우 씨는 얼마 후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퇴원 전 VIP 병실을 찾아 여사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사님, 저 이제 퇴원해요. 여사님 덕분에 치료비도 벌고 그 악질 사기꾼도 잡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세대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놈한테 속아 큰돈 날릴 뻔했잖아. 이렇게 인연이 닿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데 둘이 나가면 무슨 일 할 건가? 저희는 원래 일하던 물류 창고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러지 말고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내 상가 건물 1층에 좋은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거기서 장사 한번 해봐. 임대료는 안 받을 테니까 삶 상대하는 법 배우면서 열심히 살아봐. 인테리어랑 초기 재료비도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네? 여사님, 그건 너무 과한 호의예요. 저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새댁이랑 나는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 내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테니 남편이랑 같이 새 출발해봐. 여사님의 강한 설득 끝에 저희 부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물류창고 대신 여사님의 상가 1층에서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 호객 행위도 못했지만 지금은 제 목소리가 시장통을 뚫고 나갈 정도로 커졌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여사님이 뿌듯해 하실 만큼 성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파란만장하고 충격적이었던 시아버지와의 악연을 이렇게 글로 풀어내 보았습니다. 정말 아나무인의 악행이란 악행은 다 끌어모아 저지른 악질 중에 악질 맞죠? 민우 씨와 저는 그 인간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서로를 믿으며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부부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